Dobro. History. Archive.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다 보니까 유독 한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어떤 이미지 말씀이시죠? 그 한 해병의 철모에 시뻘건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는 사진이요. 네네. 저도 기억납니다. 외피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정작 그 군인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임무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게 무슨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2010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연평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연평도 포갑전입니다. 네. 이번 분석은 사건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평화롭던 섬이 어떻게 한순간에 불바다가 됐는지, 그 안에서 군인과 민간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날로 가기 전에 2010년이라는 해의 한반도 분위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해가 유독 좀 뒤숭숭했죠. 네, 굉장히 긴장감이 높았어요. 불과 8개월 전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고 온 나라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살얼음판 줄 걷고 있었죠. 게다가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공식화되던 아주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던 때군요. 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앞두고 뭔가 내부 결속도 다지고 또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만한 그런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던 거죠. 반면에 남한은 G20 정상회의를 막 성공적으로 끝낸 참이었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껏 올라간 축제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북한은 내부적으로 아주 긴장감이 높았고 남한은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참 대조적인 상황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복잡한 맥락 속에서 2010년 11월 23일 오후가 맑았습니다. 그날 연평도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주민들은 평소처럼 굴 따고 김장 담고 아주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유독 마음이 들떠있던 한 청년이 있었죠. 자료에 나오는 22살 해병대 병장 서정우. 이분 사연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날이 바로 말년 휴가를 나가는 날이었더라고요. 그것도 2번이나 미뤄졌던 휴가였어요. G20 때문에 한 번, 날씨 안 좋아서 배가 안 떠서 또 한 번. 와, 정말 애타게 기다렸겠네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전날 밤에 자기 미니홈피에 배야 꼭 떠라, 휴가 좀 나가자 이런 글을 남겼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오후 2시 30분 서정우 병장은 동료들이랑 선착장에서 인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배만 타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네. 그런데 불과 4분 뒤에 모든 게 바뀝니다. 오후 2시 34분. 쾅! 하는 소리. 네. 엄청난 괴음과 함께 선착장 근처 바다에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들 훈련인 줄 알았다고. 그렇죠. 근데 곧바로 2번째, 3번째 포탄이 섬 안쪽,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사는 마을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모두가 깨달은 거군요.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그 순간 서정우 병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눈앞에는 섬을 나갈 수 있는 배가 있고 나는 전역을 한 달 앞둔 말년 병장이에요. 실제로 몇몇 동료들은 배에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생존 본능이니까요. 그럼요. 하지만 서정우 병장은 그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부대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죠. 동료들 증언을 보면 그건 거의 본능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고 해요. 내 부대, 내 동료들이 위험하다. 라는 그 생각 하나가 모든 두려움을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부대로 복귀하던 버스에서 가장 먼저 내려서 포탄이 떨어지는 부대 안으로 뛰어들어간 바로 그 순간. 적의 포탄 파편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너무 큰 부상이라 시신 수습조차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집으로 결국 돌아가지 못했군요. 네,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연평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암흑으로 변하고 폭발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한 주민은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어 지옥 같았다고 증언했죠. 그날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이 총 170여 발.
이게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 내 민간인 거주지에 포탄이 직접 떨어진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했죠. 이 부분은 정말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해병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 포탄이 직격했고 이틀 뒤에 수색 과정에서 까맣게 타버린 컨테이너 안에서 두 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61세의 김치백 씨와 60세의 배복철 씨. 두 분 다 일당 8만 원을 벌기 위해 섬에 들어오셨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김치백 어르신은 갑상선암 수술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생활비를 벌러 오셨다고 하고, 배복철 어르신은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오셨다고요. 더 안타까운 건 배복철 어르신 따님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는 겁니다. 그 따님 인터뷰가 자료에 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리려 해도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정말 말을 잇기가 어렵더라고요. 전쟁의 비극은 이렇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까지 희생되는 상황에서 이 폭격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던 해병대의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1차 목표는 아주 명확했다고 하죠? 네, 연평도의 유일한 K9 자주포 부대 포 7중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반격 능력을 원점에서부터 제거하겠다는 의도였죠. 첫 포격 수십 발이 정확히 그 포 7중대 진지 주변에 집중됐다고요? 네, 바로 그곳에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불타는 철모의 주인공 임준영 상병이 있었습니다. 숙소에 있다가 포격 소리를 듣고 실제 상황임을 직감하고 바로 뛰쳐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가 본 풍경은 말 그대로 불지옥이었어요. 포탄 파편이 튀고 화염이 솟구치는 그 아수라장을 뚫고 자기 K9 자주포로 달려가서 대응 사격을 준비한 겁니다. 바로 그때 근처에 떨어진 적포탄의 화염이 덮치면서 철모에 불이 붙은 거고요. 네, 근데 보통 머리에 불이 붙으면 본능적으로 쳐내거나 벗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임준영 상병은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쏴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에 모든 감각이 그냥 마비될 정도로 집중했던 거죠. 나중에 동료가 소리쳐서 알려줘서야 벗었는데 이미 철모가 다 타버린 후였다고요.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군인이었습니다.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였다. 바로 그겁니다. 이 이야기도 정말 대단한 용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당시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죠. 북한의 첫 포격이 2시 34분, 우리 군의 첫 대응 사격이 2시 47분. 네, 13분. 13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늦장 대응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한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13분은 지연이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적에 가까웠다. 왜 그런 건가요? 당시 포 7중대에 K9 자주포가 총 6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북한의 첫 집중 포격으로 그중 2문은 피격돼서 불타고 있었고 1문은 포탄의 엄청난 충격으로 사격 통제 장치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라면 그 전자두뇌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좌표 계산하고 조진해주는 최첨단 디지털 무기의 핵심이죠. 그게 마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6문 중에 절반인 3문이 그냥 전투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여기서 해병대원들이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포탄이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고장난 자주포에 달라붙어서 비상 수동 방열 장치 핸들을 직접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수동 방열 장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다운됐을 때 사람 힘으로 직접 조준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수십 톤짜리 거대한 포신을 톱니바퀴 맞물린 핸들을 돌려서 사람이 직접 방향이랑 각도를 맞추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이건 엄청난 육탄전이네요. 네, 심지어 이건 군사 교범에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원래 교범대로라면 포대가 공격받으면 즉시 사격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에 지원 사격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연평도에는 이들을 지원해줄 다른 부대가 없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6문이 전부였죠. 그래서 교범을 따르는 대신 말 그대로 맞으면서 때리는 전투를 선택한 겁니다. 정말 처절했네요. 불타는 포대 안에서 동료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핸들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13분 만에 살아남은 3문의 자주포가 마침내 적을 향해 첫 불을 뿜어낸 거죠. 이건 늦장 대응이 아니라
불가능을 인간의 의지로 극복해낸 분투의 시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싸웠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또 한 명의 젊은 해병이 목숨을 잃었죠. 네, 20살의 문광욱 일병이었습니다.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부대의 막내였죠. 입대 전에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서 스스로 해병대에 자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부대 분산 훈련을 하던 중에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고 후송 중에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 서정호와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신병 문광욱. 너무도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두 명의 소중한 해병을 잃었습니다. 교전이 멈춘 뒤에 잿더미가 된 섬에는 무거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북한은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도발을 했을까? 북한은 우리 군의 호국 훈련 때문에 대응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죠. 네.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건 명백한 핑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날 우리 군이 한 훈련은 그냥 연례적으로 하던 통상적인 해상 사격 훈련이었고 호국 훈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심지어 포탄을 쏜 방향도 북쪽이 아니라 우리 영해인 남서쪽 바다를 향하고 있었고요. 결국 자신들의 계획된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던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교전 규칙이 바뀐 거죠. 네. 그전까지 우리 군의 교전 규칙은 확전 방지와 비례성의 원칙에 묶여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적이 한 대 때리면 우리도 딱 한 대만 때려라.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절대 일이 커지게 만들지 마라. 이런 소극적인 기조였는데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이 원칙이 완전히 폐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칙이 세워졌죠. 신속 정확 그리고 충분하게. 네. 적이 도발하면 그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그들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다시는 도발할 의지를 못 갖게 충분히 응징한다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이신 김치백, 배복철님. 이 네 분의 안타까운 희생이 역설적으로 이 나라의 국방 원칙을 바꾼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신속 정확 충분하게라는 말이 확신 단호하게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대응 원칙이 혹시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칫 작은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부분이 이 교전 규칙 변경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강력한 응징 원칙은 분명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건드리면 몇 배로 갚아준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네.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충분한 응징을 어디까지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확전의 수위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강력한 억제력과 위기 관리 능력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이 군사 전략이나 교전 규칙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휴가를 눈앞에 두고도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22살 해병 서정우 하사.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포를 쏘았던 스스로를 영웅이 아닌 군인이라 불렀던 임준영 상병. 한계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군에 입대했던 20살 막내 문광욱 일병. 그리고 일당 8만 원의 무게를 짊어지고 낯선 섬에 들어왔던 우리의 두 아버지 김치백, 배복철님.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과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네, 그것이야말로 불타는 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교훈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를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거대한 전략이나 잘 짜인 원칙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평범한 개개인이 내리는 그 용기 있는 선택들의 총합일까요? 연평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